설마 했지만 이렇게 추악할지 몰랐습니다. 천대엽의 뻔뻔한 태도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국민이 선택하고 국민이 지지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어떻게든 막기 위해 대법관들이 이례적인 파기환송으로 사법부의 만행을 보여준 데에 앞장선 조희대와 천대엽, 그리고 불합리한 판결, 분노를 유발하는 판결로 국민입법 감정을 난도질해온 조희대 사법부가 이제는 권력 찬탈을 위한 추악한 알박기 인사와 의도적인 직무유기로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참다 못한 민주당도 그동안 준비하고 있었던 탄핵카드를 꺼내들며 조희대 시대의 종말을 암시했습니다. 기득권 사수를 위해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까지 인질로 잡은 조희대와 그 부역자 천대엽의 행태는 이제 단죄를 넘어 탄핵의 심판대에 올라야 마땅합니다. 조희대는 사법개혁의 파도를 막기 위해 전국 법원장들을 긴급 소집하며 심각한 유가문운하는 비겁한 선동 정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작 대법원장으로서 해야 할 가장 중대한 헌법적 의무인 대법관 제청은 한 달 넘게 고의로 지연시키며 사법 공백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3월 퇴임하는 노태학 대법관의 후임 선정을 미루는 이 비상식적인 행태는 청와대와의 정치적 거래를 노린 비열한 계산이자 재판 지연으로 고통받는 국민의 권익을 철저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조희대의 이중적인 인사행태입니다. 대법관 제청은 미루면서 정작 자신의 신복인 천대엽 대법관을 중앙선관위원으로 내정하는 데는 단 한순간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천대엽이 누구입니까? 조희대 밑에서 법원행정처장을 지내며 사법개혁을 원색적으로 비난해온 조희대 사법부의 핵심 행동대장입니다. 이런 인물을 선관위원으로 알박기하려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선관위원장이 대법관 출신 중에서 호선된다는 점을 이용해 천대엽을 앞세워 헌법기관인 선관위까지 조희대 사법부의 영향력 아래 두겠다는 추악한 야욕입니다. 천대엽은 법원행정처장에서 물러나는 순간까지도 사법부를 배제한 개혁은 전례가 없다며 개혁에 저항하는 독서를 내뱉었던 인물입니다. 조희대가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천대엽을 급하게 내정한 것은 사법개혁에 맞서기 위한 최후의 보루를 구축하려는 반헌법적 폭거입니다. 사법부의 권한이 흔들릴 때는 즉각 움직이면서 국민의 권리와 직결된 대법관 공백에는 침묵하는 이들의 모습은 지금의 사법부가 국민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방증합니다. 결국 민주당은 이 희대의 악행을 멈추기 위해 조희대 탄핵이라는 최후의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국민의 뜻을 배신하고 인사를 전행하며 사법농단을 일삼는 조희대는 더 이상 대법원장 자리에 앉아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탄핵안이 발의되는 순간 조희대는 개혁의 방해자가 아닌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며 그와 손잡고 사법정의를 회방 놓던 천대엽 역시 파멸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 중앙선관위원회 천대엽 대법관 내정, 노태학 후임. 그러면 이제 대법관 출신 선관위원이 자연빵으로 선관위원장 되는 거죠. 네네네. 근데 천대엽 기자 이거 있죠. 엉터리 아닌가? 엉터리죠. 네. 말도 안 되죠.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금 사법개혁 관련해서 지금 굉장히 발끈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전국 법원장 회의 소집하고 그리고 이것에 관해서 계속 뭐 개헌 사항이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국민의 뭐 오히려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뭐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저주를 퍼붓고 있죠. 예예 그러면서 권력 삼권 분립에 전면적으로 배치되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데 네. 이 와중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자를 대법관 인자를 중앙선관위에 보낸다. 이거는 자신이 어떻게든 끝까지 발악을 하고 그리고 진짜 혹시 하면 여차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그 파기환송심 가 있던 고등법원 사건 자체도 재판을 재기하려고 하는 움직임까지도 저는 계속 뭐 하려고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위험한 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금 말씀을 하셔서 다시 한번 이거를 또 꺼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소 취소 모임 공치모 이거 근데 이제 그 사건은 달라요. 왜냐면 공소 취소는 1심까지 할 수가 있는 거라서 그 사건은 파기환송심이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사건인데 뭐 그런 자체도 뭐 법률 개정을 통해서 공소 취소 자체를 1심이 아니라 이제 다시 뭐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러니까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라고 바꾼다거나 그런 절차가 한 번 더 필요하다. 그러니까 공소 취소는 1심 판결 전까지라는 점. 그래서 이것만으로 바로 그 파기환송심에 가서 고등법원에 계류됐던 그 사건이 해결되는 건 아니다. 근데 항상 뭐 절차나 여러 가지 프로토콜 다 무시하고 결론을 내왔던 조희대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서 신뢰가 일단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감히 사법부에서 쿠데타를 일으킨 걸로 의혹을 받고 있는 자들이 헌법기관에 사람을 꽂습니까?
이 중앙선관위원장이 의외로 중요한 직책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중앙선관위 구성원이 이제 대통령 3명, 국회 3명, 그리고 대법원장이 3명을 지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법원장의 지금 자신의 권한으로 중앙선관위에 대법관을 보내는 건데 뭐 천대엽 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일 때 어떤 모습을 국회에 나와서 보였는지를 우리가 다 조희대의 기억하고 있고. 호위무사 역할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말 박영재 바꿔가면서. 대법관이 네. 그 파기환송심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건을 전부 다 보고 있었는데 사실상 그 파기환송심 대법원에서 판결 내렸을 때 제일 먼저 조희대 파면하라, 그러니까 탄핵하라라는 이야기를 법원 노조에서 했습니다. 법원 노조에서 탄핵하라는 이야기를 한 게 언젠데 아직도 사실상 움직이지 않고 있는 국회.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 계속 이대로 두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 민주당에 대한 어떤 효용성을 좀 보고 싶죠. 그렇죠. 기대했던 분들이 사실 그때부터 다시 쌓인 거야. 어떤 사법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도 지금 뭐 겨우 뭐 여기까지 오늘 왔는데 여기 보시면은 법원장 회의에서는 여전히 사법 개혁 안에 대해서 수긍이 여전히 없이 수긍이 본인이- 없다. 다 끝났는데 이미 너무나 늦었고 그리고 또 후퇴한 측면도 많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또 당청 간의 갈등 양상이 확대되는 걸 막으려고 어제 정청래 대표를 민주당을 칭찬했어요. 잘하고 있다고. 참 대통령 어렵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참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주재를 했고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서 한 5시간 정도 회의를 했다 그래요. 우리 흔히 말하는 이른바 사법개혁 3법 관련된 그들의 입장이 이 보도자료 형태로 나온 게 있는데 뭐 여러 말들이 블라블라 적혀 있습니다. 뭐 법안에 이 충분한 공론화나 제도 개편 부작용에 대한 수기가 없었다. 그 수기 없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 게 심각한 유감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들렸냐면 니들 우리 빼놓고 이럴 수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일단- 니들이 하지 그랬니? 아주 잘하지 그랬니? 그렇죠. 이게 이 회의부터 시작해서 회의에서 나왔다는 결과에 대한 어떤 평가들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거부터 그 수기가 없었다는 말 음. 자체가 틀렸던 게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재판소원 얘기 나왔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도 대법관 증언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수기는 수십 년 동안 했습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 팩트 자체가 틀렸다. 예. 예, 그리고 저는 일부러 이러는 것 같아요. 사법개혁 동력이 꺼질까봐 계속 장작을 넣어줬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어쩜 이렇게 그 공분을 살만한 멘트만 하는가 좀 화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말씀 주신 대로 대법관 증언이나 재판 소원이나 이 헌법 체계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논의가 대단히 오래 지속됐는데 예. 그거를 알면서 누구보다 잘하는 조직이 이걸 사실상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국민들을 오도하게끔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했고요. 제가 저번 방송 때 그때 아침 햇발이라는 그 예. 칼럼 말씀 주시고 그걸 읽고 굉장히 맞다라고 생각한 게 입법, 사법, 행정 중에 유일하게 간접 선출 방식으로 정당성을 그렇죠. 확보하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대법원장. 헌법에 보면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의 임명은 완전히 달리해요. 그렇죠. 헌법재판관은 국회목, 대통령목, 대법원목 이렇게 돼 있지만 대법원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서 대통령이 임명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독립해주겠다는 건데 보호해주겠다라는 건데 그 대신 통제하는 게 주권자가 뽑은 최고 권력인 대통령이 대법원장은 임명한다. 근데 조희대를 임명한 윤석열에 대한 사법적인 단죄는 달라질 리가 없습니다. 내란의 주범이에요. 우두머리예요. 수괴예요. 그런데 그 정당성이 없는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과연 맞느냐. 거기에 대해서 함구하면서 사법개혁에 대해서 이렇게 반발을 한다?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앙일보 보도에 있는 내용들 좀 소개해드릴까 하는데요. 그 이 회의에서 참여했던 법원장들이 했던 발언들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사법 후진국으로 갈 수 있는 길목이다. 지금도 후진국 아니에요? 민주주의 위기, 법치주의 후퇴 이런 표현들이 등장했다 그러고 그리고 전 제일 인상적이었던 게 우리를 검찰보다도 못하게 취급하고 있다. 검찰은 검찰 개혁한다면서 뭐 이것저것 한 1년 정도 뭐 하지 않았었냐. 우리는 이렇게 갑자기 우리하고 얘기도 안 하고 바로 국회에 이렇게 부의해버리는 부분에 대해서 검찰보다 못한 취급을 받고 있다라는 얘기들을 했답니다.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걸까요? 나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일단 제가 알기로 이 사법 선진국이라고 하면 독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뭐 저는 이 법 왜곡죄가 있었고, 저는 이제 법률가가 아니니까 일반인 상식에서 생각을 해보면 쉽게 말해서 판검사도 무결점 인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들도 법을 일부러 어떤 목적에 의해서 일부러 잘못 해석하고 적용하고 그러면 벌 받아야죠. 그게 나쁜 거예요. 그리고 이 독일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로 이 법 왜곡죄에서 처벌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가능성이 별로 낮고, 그러니까 경각심을 높이자는 것도 있고, 제가 과거에 국회에 있을 때 김영란법이 그때 생겼거든요. 그때도 김영란법에 대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냐면, 지금 우리가 갖추어진 형법으로도 충분히 이 김영란법과 같은 효과가 있는데 이걸 왜 굳이 하느냐. 이게 경각심인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이 대법관 관련해 가지고, 아니 맞다, 법 왜곡죄도 이것마저도 판검사들이 또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일반인 상식에서 왜 나쁜 것을 막자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지? 이게 좀 이상한 거고. 대법관 같은 경우도 뭐 이미 많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의 대법원은 1년에 3만 건, 1인당 한 2천 건을 소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불속행이라고 합니까? 심리 불속행 심리 기각. 불속행. 그러니까 너무 일이 바쁘니까 한 70%가 심리 불속행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따지면 그냥 없애버리는 거죠. 기각시켜버리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인생이 걸린 문제에 대해서 맞아요. 그렇게 시간이 없다고 해버리고, 일본이 1년에 수천 건인데 1인당 300건 정도 처리하고, 미국은요 연방 대법원이 70건 정도밖에 없고 한 사람당 10건이에요. 그리고 또 문제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이재명 대통령이 뭐 이대로 따지면 뭐 22명을 임명한다. 근데 지금까지 이 대법관의 재직 기간 평균 보니까 5년에서 7년이 안 돼요. 미국 같은 경우는 종신이에요. 트럼프가 임명한 2명은요, 한 명은 48세에 됐고 한 명은 52세에 됐어요. 종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법부에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깨부수는 거에 대해서 당연히 기분 나쁘겠죠. 하지만 왜 그렇게 지금까지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사법개혁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법부가 불신을 심어줘 버렸다라는 맞습니다. 것이 가장 큰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법원장 회의나 뭐 이런 게 이루어지면,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도 어느 자리에 적어도 기자들 앞에 서는 자리가 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른바 그 성찰의 메시지, 반성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없어요. 뭘 알아야 성찰을 하지. 그러니까 역사의식이 없어요. 반성의 메시지가 나왔을 때가 한 번 있었습니다. 서부지법 폭동을 있을 때, 그때 반성해서 우리가 그분들이 뭐 화내게 한 건 아니고 부족한 게 없는지 돌아보겠다. 놀라운 일이죠. 사실은 내란날 그거 얘기를 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 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은 후보를 없애려고 했었던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도 발언을 안 하다가 서부지법 폭도들한테 오히려 반성 메시지가 나왔던 걸 보면은 정말로 하나의 정치 플레이어가 되어갖고 삐뚤어진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죠. 그 우리 신진 평론가들이 현상과 현실을 너무 잘 짚어주시니까 저는 좀 철학적이고 때로는 사변적으로 차라리 이야기하는 저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됩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의심입니다. 그래서 법률과 제도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법부를 믿어달라는 것만으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사법부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어떤 분들은 재판의 신성함을 이야기하는데 재판 결과에 대해서 민주주의는 의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제도와 절차를 만드는 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현재 사법개혁이라는 이 수준에 굉장히 미흡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부의 민주화를 위한 완벽한 재구성을 저는 요구합니다. 지금의 근대 이 사법 체계라고 하는 것은 문맹률 90% 시절에 절대 왕정 옆에 있던 법률 전문가들이 만들어낸 엘리트 지배 구조의 하나의 통치 기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시민권적인 어떤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한다는 근본 정신으로 다시 돌아가서 재구성돼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대통령제 국가에서만큼은 상권은 모두 다 선출되는 절차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현행 제도에서도 당장전을 고쳐야 될 것이 대법관 선출 방식이라고 봅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하면 분명히 국회에 저는 비토권을 줘야 된다고 봅니다. 국회에서 임명하면 대통령에게 비토권을 줘야 되고요. 광범위한 비토권을 통해 가지고 완벽한 균형과 극단적인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양성을 빙자해서 이른바 깽판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것. 왜? 우린 인간을 믿지 않고 의심하기 때문에. 그런 절차적 제도적 완결성을 우선적으로 저는 만들 필요가 있다.
라는 말씀 다시 드리고 싶어요.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사실은 뭐 재판 소원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 사법부 고위 이제 법관들한테도 문제가 있겠지만 진정한 사법 개혁의 전 스타트는 결국 판결문 공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야 모든 법관들에 대해서 견제할 수가 있어요. 지금도 저희가 뭐 아시겠지만 판결문 받아보면 얘 안 읽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판결문도 종종 나오거든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처럼 다 견제하기 위해서는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우리 상법 개정도 막 3차, 4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사법 개혁도 1차 이게 1차여야 되고 이게 종결이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관 수도 늘려야 돼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법관들이 뭐 나중에 퇴임 이후에 돈 벌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뭐 오랫동안 일도 했고 과중한 업무를 해서 사실은 좀 빨리 진행이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또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 예. 보니까 재판 지형도 엄청 심각하잖아요. 이런 걸 생각하면 법관도 증언해야 되고 그렇게 증언한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모든 재판부도 뭐 판결을 공개해야 되고 여러 가지 요소들이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이건 1차에 불과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판결문 공개 제가 요것도 예. 좀 이야기해요. 법관들이 하는 이야기가 기본 상권 분립이라든가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고 떠드는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예. 검찰보다 못한 취급 이렇게 하면서 검찰은 국무조정실에서 추진단을 만들었다. 사법개혁을 국무조정실 추진단에서 어떻게 만듭니까? 그러니까요. 그 상권 분립 위반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소리예요. 검찰은 행정부의 외청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예. 개혁안을 만들 수 있지만 사법부는 만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인들이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데는 그러니까요. 대의민주주의 기관이 국회에서 만들 수 그러니까요. 있고. 이거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수준 자체가 형편없는 거예요. 지금 그 판결문 공개 관련해서 좀 인상적인 그 페이스북 게시글을 하나 본 게 있는데 임재성 변호사가 지적해 놓은 거예요. 지난번 윤석열 1심 선고를 했던 지기현 판사의 판결문 아시다시피 재판 당시에는 생중계가 됐고 뭔가 판결문을 요약한 형태로 쭉 읽어 내려갔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부분 이제 무기징역이라는 선고 내용에 집중을 했었는데 이 판결문이 1000몇백 페이지 되는 판결문이 공개가 됐어요. 근데 이건 출입 기자들, 법조 기자들에게 공개가 됐던 내용인데 임재성 변호사가 그걸 보고 어떤 부분을 지적했느냐? 중계가 되는 그 재판정에서 했던 지기현 판사의 발언과 판결문이 다른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많아요. 예를 들면 물리력을 자제했다라는 게 양형의 이유가 됐지 않았습니까? 근데 물리력을 자제했던 주체가 재판에선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에는 군경이 주어예요. 이건 굉장히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을 공개가 안 되니까 모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되는 그 어떤 필요성을 주는 내용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언급을 했고요. 이 대법관 증언 관련해서나 뭐 재판 소원 관련해서나 법 왜곡죄 관련해서나 대부분 비슷한 이 사법부 내에서의 그 기조라는 것은 이 법원장들이 와서 했던 얘기가 각 단위의 판사들의 이야기를 다 종합해서 왔다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 결과론적으로 돌아보면 결국 이 사법개혁에 우리 사법부 넣어달라라는 얘기밖에 안 들려요.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국민들이 피해본다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개혁안을 그대로 추진하면. 그래서 도대체 정작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뭘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 자꾸처럼 그렇죠. 들리는 거예요. 네, 한 대법관 수 한 4명 정도 늘리는 거에 공감한다 이상도 이하도 아니더라고요. 아니 결론은. 본인들이 일 많다고 그 이상한 상고법원인가 뭐 만들려고 하다가 사법농단 일으켰던 거 아닙니까? 맞아요. 제가 아무튼. 그 직후에 법원행정처에 있었는데 법무관으로 예. 그때 1년 내내 하던 리서칭이 그 로드 많다는 걸 어떻게 국회에 효율적으로 알릴까였거든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사람 뽑아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거는 사실 진짜 앞뒤가 너무 안 맞고 법 왜곡죄에 대해서 또 한마디를 해주시면 거기 이제 특히 법조인들이나 아니면 사법부에서 이게 모호하다라는 식으로 명확성 원칙이 져야 된다고 막 이렇게 비판을 해요. 근데 제가 독일 원문도 찾아봤는데 독일법은 더 단순합니다. 우리나라처럼 더 구체적으로 안 써 있고 법을 왜곡한 자 누구에게 유리하기 위해 법을 왜곡한 자는 처벌한다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굴러갑니다. 왜냐하면 더 구체성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법은 어쩔 수 없이 추상적일 수밖에 없어요. 사람을 살인한 자는 사형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처한다인데 살인에 대한 규정을 1호 칼로 한 경우 이렇게 다 해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다 해석으로 되는 거고 그리고 해석 주체가 검사와 판사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가 뭐가 명확하지 않다고 저는 하는지 모르겠고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그 법조인들이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 저는 말씀하신 것처럼 위화적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초반에는 분명히 이걸로 뭐 걸고 넘어져서 고소고발이 많아질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 근데 지금도 검사에 대해서 판사에 대해서 고소고발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 본인들도 모르게 각하되거나 기각하거나 날리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걸 너무 침소봉대 갖고 막는 거는 법조인으로서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노태학 대법관
그러니까 지금 중앙선관위원장 했던. 그러니까 지금 날짜는 진짜 며칠 안 남았죠. 일주일도 채 안 남았습니다. 임기가. 그러면 새로운 대법관을 제청해야 되는데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천대엽 전 법원행정처장을 중앙선관위원으로 이제 내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하고 저하고 선거관리 업무 누가 더 잘하는지 한번 토론해봤으면 좋겠어요. 왜 법관들이 다 가서 해?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걸 고민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왜 모든 게 이제 사법부로 귀결이 되는 것인지 여기에서부터 또 생각을 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